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이튿날 해가 뉘엿뉘엿할 무렵 가로수길을 매우 드문드문 오가던 사람들은 해골과 정강이 뼈, 눈물들로 장식된 구식 연구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모자를 벗었다. 연구차 속에는 흰 시트로 덮은 관이 있고 관 위에는 팔을 늘어뜨린 커다란 시체 같은 거대한 검은 십자가 하나가 누워 있었다. 검은 휘장을 두른 사륜 포장마차 한 대가 뒤를 따르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중백의를 입은 신부 하나와 붉은 빵모자를 쓴 성가대의 어린아이 하나가 타고 있는 것이 보였다. 연구차 좌우에는 검은 끝동을 댄 회색 제복을 입은 두 장의사 일꾼이 걷고 있었다. 그 뒤에는 노동복을 입은 절름발이 노인 하나가 따라가고 있었다. 그 행렬은 보지라르 묘지를 향해 가고 있었다. 이 사나이의 호주머니에서는 망치 자루와 조각용 끌의 날, 장도리의 두 갈래 끄트머리가 비주룩이 내다 보였다. 보지라르 묘지는 파리의 묘지들 중에서도 예외적인 존재였다. 거기에는 특별한 관습이 있었다. 이를테면 문만 하더라도 정문과 중문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옛날 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늙은이들은 그것을 기마문과 도보문이라고 불렀다. 앞서 말했지만 퍼티픽피스의 베르나르 베네딕트 수녀들은 옛날에는 자기네 수녀원의 소유지였던 이 묘지의 한쪽 구석에 저녁에 따로 매장되도록 허가되어 있었다. 그래서 무덤 구덩이 파는 일꾼들은 여름에는 저녁에, 겨울에는 밤에 묘지에서 일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특수한 규칙의 제약을 받고 있었다. 파리 묘지들의 문은 당시 해가 넘어가면 닫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시의 규례였기 때문에 보지라르 묘지도 다른 묘지들처럼 거기에 따르고 있었다. 기마문과 도보문은 인접한 두 쇠창살문이었는데 그 옆에는 페로네라는 건축가가 세웠고 묘지의 문지기가 살고 있는 별채 하나가 서 있었다. 그런데 그 쇠격자문들은 앵발리드의 둥근 지붕 너머로 해가 떨어지면 가차없이 닫혔다. 만약 어떤 무덤 구덩이 파는 일꾼이 그때 묘지 안에서 늦어졌다면 그는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수단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장의계에서 교부받은 무덤 구덩이 파는 인부 자신의 카드였다. 우편함 같은 것이 문지기의 그 창에 붙어 있었다. 무덤 구덩이 파는 일꾼이 그 상자 속에 자기의 카드를 넣으면 문지기가 카드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줄을 잡아 당기는데 그러면 도보 문이 열렸다. 만약 자기 카드를 지니고 있지 않을 때에는 무덤 구덩이 파는 일꾼이 자기 이름을 말하면 문지기는 간혹 드러누워 자다가도 일어나와서 구덩이 파는 일꾼을 확인하고 열쇠로 문을 열어주었고 무덤 구덩이 파는 일꾼은 나올 수 있으나 15프랑의 벌금을 치렀다. 이 묘지는 규칙에서 벗어난 그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관리상의 통일성이 깨져 있었다. 이 묘지는 1830년 조금 지나서 폐지되었다. 동묘지라고 불리는 몽파르나스 묘지가 그 뒤를 이었고 보지라르 묘지에 인접한 그 유명한 술집도 물려받았다. 이 술집 위에는 마르멜로 열매 하나를 그린 현판 하나가 봉쿠엥, 좋은 마르멜로 열매라는 뜻입니다. 봉쿠엥이라는 간판과 함께 걸려 있었는데 이 현판은 간판과 각을 이루어 한쪽은 술꾼들의 탁자 쪽을 또 한쪽은 무덤들 쪽을 향해 있었다. 보지라르 묘지는 퇴색한 묘지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쓰이지 않고 있었다. 도처에 이끼가 끼어 있었고 꽃이라고는 그림자도 없었다. 중류층 사람들은 보지라르에 묻힐 생각이 별로 없었다. 그곳은 가난의 냄새가 났다. 페르라시에즈 묘지는 좋다. 페르라시에즈 묘지에 묻히는 것은 마호가니 가구를 갖는 것과 같다. 거기서는 우아함이 느껴진다. 보지라르 묘지는 옛날 프랑스식 정원 모양으로 나무들이 심겨있는 존경스러운 우란의 땅이었다. 고든 통로들, 황량나무, 척백나무, 물풀의 나무들, 해묵은 소박목들 아래의 고분, 매우 높이 자란 풀, 그곳의 저녁은 처량했다. 그곳의 윤곽은 매우 음산했다. 흰 포장과 검은 십자가의 연구차가 보지라르 묘지 통로로 접어들었을 때 해는 아직 넘어가지 않고 있었다. 연구차 뒤를 따라가고 있는 절름발이 영감은 포슐러방 바로 그 사람이었다. 재단 아래 지하 묘소에 그리시픽시옹 장로를 매장하는 일, 코제트의 반출, 시체실로 장발장을 데려가는 일, 그러한 모든 것이 무사히 아무 탈 없이 집행되었다. 마리나 스니 말이지만 수도원의 재단 아래에 그리시픽시옹 장로를 매장한 것은 우리가 볼 때 지극히 경미한 죄에 불과하다. 그것은 하나의 의무 비슷한 잘못의 하나다. 수녀들은 아무런 불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양심의 칭찬을 느끼면서 그 일을 수행했다. 순위원에서 이른바 정부라는 것은 권위의 간섭, 언제나 논의의 여지가 있는 간섭에 불과하다. 먼저 교칙이다. 법정 같은 건 두고 보면 알 것이다. 인간들아, 좋을 대로 얼마든지 법률을 만들어라. 그러나 그것은 그대를 위해 간직해 두어라. 카이사라에게 바치는 공물은 언제나 신에게 바치는 공물의 나머지에 지나지 않는다. 군주는 제일 원인, 이것은 신을 말합니다. 제일 원인 옆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포슐러방은 썩 흡족한 마음으로 절름거리면서 연구차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의 두 가지 비밀, 그의 이중 업무. 하나는 수녀들과 꾸미고 또 하나는 마들렌 씨와 꾸민 업무. 하나는 수녀원을 위하여 또 하나는 수녀원에 반하여 꾸민 그 이중 업무는 모두 성공했다. 장발장의 침착성은 주위 사람들까지도 침착하게 만들 정도로 강력했다. 포슐러방은 성공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 남아있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2년 전부터 그는 그 무덤 구덩이 파는 일꾼, 그 노인 메스티엔 영감을 그 볼이 불룩한 늙은이를 10번이나 취해 떨어지게 했다. 그는 그를 농락했다. 이 메스티엔 영감을 그는 그를 마음껏 조물락거리고 있었다. 그는 그를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변덕대로 움직이게 했다. 메스티엔의 머리는 포슐러방의 모자에 꼭 맞았다. 포슐러방의 안전은 완전했다. 장렬히 묘지로 통하는 통로에 접어들었을 때 즐거운 포슐러방은 연구차를 바라보고 그 투박한 두 손을 비비면서 작은 소리로 말했다. 이건 정말 짓궂은 장난이야. 갑자기 연구차가 멈췄다. 사람들은 쇠창살 문 앞에 있었다. 매장 허가서를 제시해야 했다. 장의사 사람은 묘지의 문지기와 만났다. 그 대화는 언제나 1, 2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그동안에 누군가가 알 수 없는 사나이 하나가 연구차 뒤에 포슐러방 옆에 와서 자리 잡았다. 그는 노동자 같은 사람이었는데 커다란 호주머니가 달린 윗도리를 입고 있었고 곡괭이 하나를 팔에 끼고 있었다. 포슐러방은 그 미지의 사나이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누구요? 하고 그는 물었다. 사나이는 대답했다. 무덤 구덩이 파는 사람이요. 만약 가슴 한복판이 대포알로 관통되고서도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면 포슐러방 같은 얼굴을 하리라. 무덤 구덩이 파는 일꾼이라고? 그렇소. 당신이? 그렇소. 나요. 무덤 구덩이 파는 일꾼은 메스티엔 영감인데? 그랬소. 아니 그랬소라니? 그는 죽었어. 포슐러방은 모든 것을 예상했으나 이것은 무덤 구덩이 파는 일꾼이 죽었을지 모른다는 것은 생각지 못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이다. 무덤 구덩이 파는 일꾼들 자신도 죽는다. 다른 사람들의 구덩이를 많이 파므로 자기의 구덩이도 연다. 포슐러방은 멍하니 있었다. 그는 간신히 힘을 내 더듬거렸다. 하지만 그럴 수 있나? 있지요. 하지만 하고 그는 가냘프게 말을 이었다. 무덤 구덩이 파는 일꾼은 마스티엔 영감인데 나폴레옹 다음에 루이 18세, 메스티엔 다음에 그리비에. 여보, 내 이름은 그리비에요. 포슐러방은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그 그리비에를 들여다보았다. 그는 키가 크고 수척하고 창백하고 아주 음침한 사나이였다. 의사가 되지 못하고 무덤 파는 일꾼이 된 것 같았다. 포슐러방은 웃음을 터뜨렸다. 아, 참 괴상한 일도 다 있네. 메스티엔 영감이 죽다니. 메스티엔 아저씨는 죽었어. 하지만 르누아르 아저씨 만세. 당신은 르누아르 아저씨가 뭔지 알겠죠? 그건 남마개가 끼워져 있는 육수짜리 적 포도주의 작은 단지요. 그건 쉬렌의 작은 단지요. 제기랄 파리의 진짜 쉬렌 포도주요. 아, 그가 죽다니. 그 늙은 메스티엔이 그 참 안됐군.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당신도 역시 좋은 사람이야. 안 그래요? 친구, 우리 함께 한잔하러 갑시다. 조금 후에. 사나이는 대답했다. 나는 공부를 했어요. 중학교 4학년을 마쳤어요. 술은 통 마시지 않소. 연구차는 움직이기 시작해 묘지의 큰 통로를 굴러가고 있었다. 포슐러방은 걸음을 늦추었다. 그는 절름거렸는데 불구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걱정 때문에 더 그러했다. 무덤 구덩이 파는 일꾼은 그보다 앞서서 걷고 있었다. 포슐러방은 다시 한번 그 뜻하지 않았던 그리비에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그는 젊으면서도 늙은 것 같고 수척하면서도 무척 힘이 센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다. 어이 친구 하고 포슐러방은 외쳤다. 사나이는 돌아보았다. 나는 수녀원의 무덤 구덩이 파는 일꾼이요. 내 동료군요. 하고 사나이는 말했다. 무식하지만 매우 예민한 포슐러방은 상대방이 말을 잘하는 무서운 친구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중얼거렸다. 그러니까 메스티엔 영감은 죽었군. 사나이는 대답했다. 완전히 그렇소.
천주님이 당신의 수명기한 수첩을 조사해 본 거요. 그랬더니 메스티안 영감의 차례여서 메스티안 영감은 죽었어. 포실로방은 기계적으로 되풀이했다. 천주님이죠? 하고 사나이는 단호히 말했다. 철학자들에게는 영원한 아버지이고 자코베행당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존재자죠. 우리 서로 알고 지내지 않겠소? 하고 포실로방은 더듬거렸다. 벌써 알게 됐죠. 당신은 시골 사람이고 나는 파리 사람이고. 같이 술을 먹지 않는 한은 서로 아는 것이 아니요. 술잔을 비우는 자는 그의 마음을 비우는 거요. 나하고 가서 한잔합시다. 거절하지 말고. 일이 먼저요. 나는 다 틀렸구나 하고 포실로방은 생각했다. 수녀들의 묘지로 통하는 작은 길에서 이제 몇 바퀴 굴러가는 거리밖에 남지 않았다. 시골 양반, 난 7놈의 새끼를 먹여 살려야 돼요. 그놈들이 먹어야 하므로 나는 술을 마셔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그는 멋부려 말하는 진실한 인간의 만족스러운 태도로 덧붙였다. 새끼들의 허기증은 나의 갈증의 적이라오. 영구차는 삼나무 숲을 돌고 큰 통로를 떠나 작은 통로로 접어들고 경작지로 들어가고 덤불로 들어갔다. 그것은 묘지 바로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포실로방은 걸음을 늦췄으나 영구차 구르는 것을 늦출 수는 없었다. 다행히 땅이 무르고 겨울비에 젖어서 수레바퀴들의 진흙이 엉기어 진행을 더디게 했다. 그는 무덤 구덩이 파는 일꾼에게 다시 다가갔다. 썩 맛 좋은 아르장테유 포도주가 있는데 말이야? 하고 포실로방은 중얼거렸다. 이보시오 영감 하고 사나이는 말을 이었다. 나는 무덤 구덩이 파는 일꾼이 될 그런 사람이 아니오. 우리 아버지는 육군 유년 학교의 수위였소. 아버지는 나에게 문학 공부를 시킬 요랑이었소. 그러나 운이 나빠서 주식에서 손해를 보신 거요. 나는 작가가 되는 것을 포기해야 했소. 그렇지만 나는 아직도 대서인 노릇을 하고 있소. 그럼 당신은 무덤 구덩이 파는 일꾼이 아니군요. 하고 포실로방은 대꾸하며 퍽 약하지만 그 가지에 매달렸다. 한쪽이 또 한쪽을 방해하지는 않소. 겸직하고 있는 거요. 포실로방은 그 마지막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갑시다 한잔하러 하고 그는 말했다. 여기서 한 가지 관찰이 필요하다. 포실로방은 그의 불안이 어땠든 간에 술을 먹자고 제의했으나 한 가지 점에 관해서는 즉 누가 돈을 낼 것인가에 관해서는 자기 생각을 밝히지 않고 있었다. 보통 포실로방이 제의하고 메스티엔 영감이 돈을 치렀다. 한잔 하자는 제의는 무덤 구덩이 파는 일꾼이 새로운 데서 빚어진 새로운 사정의 결과로서 생겼고 이런 제의는 해야 했겠지만 늙은 정은사는 의향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속담처럼 된 라블레의 이른바 15분간은 애매하게 해두고 있었다. 이 말은 음식값을 치러야 할 불쾌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15분간은 애매하게 해두고 있었다. 포실로방은 아무리 흥분했더라도 돈을 낼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무덤 구덩이 파는 일꾼은 깔보는 듯한 미소를 띠고 말했다. 먹고 살아야지요. 그래서 나는 메스티안 영감의 직을 계승했어요. 중학과정만 거의 다 마쳐도 철학자가 돼요. 나는 손일에다가 팔 일을 덧붙였어요. 나는 세브르 거리의 시장에 대스소를 가지고 있어. 영감은 파라플리 시장을 아시죠? 크루아루즈의 식모들은 모두 나를 찾아옵니다. 나는 병사들에게 보내는 그녀들의 사랑 고백을 마구 휘갈게 줍니다. 아침에는 연애 편지를 쓰고 저녁에는 무덤 구덩이를 파는 거죠. 인생이란 이런 거요. 영구차는 굴러가고 있었다. 포실로방은 극도의 불안에 빠져서 자기의 주위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의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그렇지만 하고 무덤 구덩이 파는 일꾼은 말을 계속했다. 두 주인을 시중들 수는 없지요. 나는 폐인이냐 곡괭이냐 양자택일을 해야 할 거요. 곡괭이는 내 손을 망가뜨려요. 영구차가 멈추었다. 성가대의 어린아이가 검은 휘장을 두른 마차에서 내리고 이어 신부가 내렸다. 영구차의 작은 앞바퀴 하나가 흙더미 위로 조금 올라가 있었다. 흙더미 저쪽에는 입을 벌리고 있는 구덩이 하나가 보였다. 이건 정말 짓궂은 장난이야 하고 포실루방은 망년자실하여 되풀이했다. 6. 내장의 널빤지 속에서 누가 관 속에 있었던가 독자는 알고 있다. 장발장이었다. 장발장은 그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적당히 조치해놓고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다. 정신의 안정이 어느 정도로 그 밖의 것에 안정을 주는가는 신기한 일이었다. 장발장이 꾸민 계획적인 책략은 전날부터 진행되었고 잘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포실루방처럼 메스티엔 영감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는 결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결코 이보다도 더 위급한 상황은 없었는데 결코 이보다 더 완전한 평온은 없었다. 관을 이루는 내장의 널판지는 일종의 무시무시한 평온함을 내뿜고 있었다. 무언가 죽은 사람들의 휴식 같은 것이 장발장의 태연함 속에 들어오는 것 같았다. 그 관의 밑바닥에 누워서 그는 죽음을 희롱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드라마의 모든 국면들을 따라갈 수 있었고 따라가고 있었다. 포실루방이 위의 널빤지에 목질을 다 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장발장은 자기가 운반되어 나가는 것을 느꼈고 이어 수레에 실려가는 것을 느꼈다. 흔들림이 적어진 것으로 미루어 그는 돌바닥길에서 단단한 흙길로 나간 것을, 다시 말해서 도시의 거리들을 떠나서 가로수길에 이르렀음을 느꼈다. 은은한 소리에 그는 아우스트리츠 다리를 건너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처음 정지했을 때 그는 묘지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두 번째 정지했을 때 그는 구덩이에 다 왔구나 하고 생각했다. 느닷없이 사람들의 손이 관을 붙잡았고 이어 늘 위를 사르르 문지르는 소리를 그는 느꼈는데 관을 굴 속으로 내리기 위해 사람들이 새끼로 관을 비끄러매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이어서 그는 일종의 현기증을 느꼈다. 아마 장의사의 인부들과 무덤 구덩이 파는 일꾼이 관을 기울여서 발보다 머리를 먼저 땅에 닿게 내렸던 것이라. 그는 자기가 수평으로 움직이지 않게 된 것을 느끼면서 완전히 제정신으로 또 되돌아왔다. 그는 이제 막 무덤의 밑바닥에 닿았던 것이다. 그는 몸이 좀 오싹해짐을 느꼈다. 싸늘하고 음숙한 목소리가 그의 위에서 났다. 그가 알 수 없는 라틴어의 단어들이 한마디 한마디 포착할 수 있을 만큼 천천히 흘러나오는 것을 그는 들었다. 먼지 속에 잠드는 자는 언제고 눈을 뜨리라. 어떤 자는 영원한 생명 속에, 또 어쩐 자는 수욕 속에, 그리하여 언제고 진실을 보리라.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말했다. 슬픔의 깊은 구릉에서 장중한 목소리가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주여 그에게 영원한 휴식을 주소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영원한 빛이 그에게 빛나게 하소서. 그는 자기를 덮고 있는 널빤지 위에 빗방울이 몇 개 떨어지는 것 같은 보드라운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아마도 성수였으리라. 그는 생각했다. 이건 곧 끝날 것이다. 조금만 더 참자. 신부는 곧 떠날 것이다. 포실러방은 메시티엔을 데리고 가서 술을 마실 것이다. 나 혼자 남아있게 되리라. 그런 뒤에 포실러방이 혼자 되돌아오고 나는 나가리라. 이건 1시간 남짓한 일일 것이다. 장중한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다. 고이 잠드소서. 그리고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말했다. 아멘. 장발장은 귀를 쫑긋하고 멀어져가는 발소리 같은 것을 들었다. 이제 그들이 떠나는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나는 혼자다. 갑자기 그는 머리 위에 벼락이 떨어지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한 삽의 흙이 관 위에 떨어지는 소리였다. 또 한 삽의 흙이 떨어졌다. 그가 숨을 쉬고 있던 구멍 중 하나가 막혔다. 세 번째로 또 한 삽의 흙이 떨어졌다. 이어서 네 번째의 한 삽이. 가장 힘이 센 사람보다도 더 힘센 것들이 있다. 장발장은 의식을 잃었다. 7. 카드를 읽지 않았다는 말의 기원.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카드를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은 당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카드를 읽다는 침착성을 잃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카드를 읽지 않는다는 말의 기원. 장발장에 들어있는 관 위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영구차가 멀어져 갔을 때, 신부와 성가대의 어린아이가 마차를 타고 돌아갔을 때 무덤 구덩이 파는 일꾼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있던 포실루방은 그가 몸을 구부리고 흙더미에 반드시 꽂아두었던 삽을 움켜잡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포실루방은 최후의 결심을 했다. 그는 구덩이와 무덤 구덩이 파는 일꾼 사이에 들어가서 팔짱을 끼고 말했다. 돈은 내가 내지. 무덤 구덩이 파는 일꾼은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고 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영감? 포실루방은 되풀이했다. 돈은 내가 낸다고. 무슨 돈을? 술값 말이야. 술이라니? 아르장테의 포도주 말이야. 그 아르장테의 포도주가 어디 있는데? 봉쿠행에. 꺼져버려 하고 무덤 파는 사나이는 말했다. 그러면서 한 삽의 흙을 관 위에 던졌다. 관은 비어있는 듯한 소리를 냈다. 포실루방은 비틀거리며 자기 자신이 곧 구덩이에 떨어질 것만 같았다. 목이 졸린 것 같은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는 외쳤다. 친구, 봉쿠행이 다치기 전에 어서. 무덤 구덩이 파는 일꾼은 삽에 다시 흙을 떴다. 포실루방은 계속 말했다. 돈은 내가 낸다니까. 그러면서 그는 구덩이 파는 일꾼의 팔을 잡았다.
내 말 좀 들어요, 친구. 나는 순이원의 무덤 구덩이 파는 일꾼인데 당신을 도우려고 왔거든. 이른 밤에 할 수도 있어. 그러니 우선 가서 한잔 하자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는 절망적으로 끈덕지게 주장하면서도 그는 이런 서글픈 생각을 했다. 그런데 술을 마신다면 이 자가 취할까? 시골 양반 하고 무덤 구덩이 파는 일꾼이 말했다. 당신이 꼭 마시고 싶다면 좋아요. 마십시다. 일이 끝난 뒤에 그 전에는 결코 안 돼요. 그러면서 그는 삽을 움직였다. 포실로방은 그를 붙들었다. 이건 6수짜리 아르장테여 포도주야. 이거 원 하고 무덤 구덩이 파는 일꾼이 말했다. 당신은 종치는 사람이군. 딩동딩동. 당신은 그런 것밖에 말할 줄 몰라. 제발 그만둡시다. 그러면서 그는 두 번째 한 삽을 던졌다. 포실로방은 사람이 더 이상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글쎄 한잔하러 가자니까 하고 그는 외쳤다. 돈은 내가 낸다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를 누인 뒤에 하고 무덤 구덩이 파는 일꾼이 말했다. 그는 세 번째에 한 삽을 던졌다. 그러고는 삽을 흙에 꽂고 덧붙였다. 아시겠죠? 오늘 밤은 추워질 텐데 만약에 우리가 시체를 담요도 없이 팽개쳐 버린다면 시체가 우리 뒤에서 울부짖을 거요. 이때 무덤 구덩이 파는 일꾼은 삽으로 흙을 뜨느라고 몸을 구부렸는데 그의 윗돌이 호주머니가 조금 열렸다. 포실류방의 당황한 눈길이 기계적으로 그 호주머니 속에 떨어져 거기에 멎었다. 해가 아직 지평선 너머로 떨어지지 않아 아직도 꽤 밝았으므로 그 벌어져 있는 호주머니 밑바닥에서 무언지 하얀 것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다. 비가르디 농부의 눈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렬한 반짝임이 포실루방의 눈을 지나갔다. 한 가지 생각이 그에게 떠올랐던 것이다. 무덤 구덩이 파는 일꾼이 흙 삽질의 열중에 알아차리지 못한 사이에 그는 뒤에서 그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밑바닥에 있는 하얀 것을 꺼냈다. 무덤 파는 사나이는 네 번째의 한 삽을 구덩이 속에 보냈다. 그가 다섯 번째의 삽질을 하려고 몸을 돌렸을 때 포실루방은 아주 태연하게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런데 새 일꾼, 카드는 가지고 있나? 무덤 구덩이 파는 일꾼은 손을 멈추었다. 무슨 카드 말이요? 해가 금세 넘어간다. 좋아요. 해가 밤 모자를 쓰라죠 뭐. 묘지의 철문은 금세 닫히는걸? 그래서 어쨌단 말이요? 카드는 가지고 있나? 아, 내 카드 하고 무덤 구덩이 파는 일꾼은 말했다. 그리고는 자기의 호주머니를 뒤졌다. 한쪽 호주머니를 뒤지고 그는 또 한쪽을 뒤졌다. 그는 바지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한쪽을 찾고 또 한쪽을 뒤집어 보았다. 없는데요? 하고 그는 말했다. 내 카드가 없어요. 집에 두고 왔나 봐요. 15프랑 벌금이야. 하고 포실루방은 말했다. 무덤 구덩이 파는 일꾼은 파래졌다. 창백한 사람들이 더 파래지면 새파래진다. 아니 세상에 원 이럴 수가 있나? 하고 그는 외쳤다. 15프랑의 벌금이라니. 5프랑짜리 새잎이야? 하고 포실루방은 말했다. 무덤 구덩이 파는 일꾼은 삽을 떨어뜨렸다. 포실루방의 차례가 왔다. 여복의 풋내기 하고 포실루방은 말했다. 절망할 건 없어. 자살까지 해서 무덤을 살찌게 할 건 없어. 15프랑은 15프랑이야. 하지만 당신은 그 돈을 내지 않을 수도 있어. 나는 고참이고 당신은 신출이야. 나는 알고 있어. 속임수를, 꼼수를, 비결을, 요령을. 내가 당신에게 친구로서 조언을 하나 하겠어? 한 가지는 분명해. 그건 해가 넘어가고 있다는 거야. 해는 저 둥근 지붕에 걸려있고 묘지는 5분 후에 문이 닫힐 거야. 맞습니다. 하고 무덤 구덩이 파는 일꾼은 대답했다. 이제부터 5분 내 당신은 이 구덩이를 다 메울 시간이 없어. 이건 대단히 깊거든. 이 구덩이는. 그러니 철문이 닫히기 전에 나갈 만한 시간이 없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 경우엔 15프랑의 벌금이야. 15프랑이요. 하지만 아직 시간은 있어. 당신 집은 어디요? 성문 바로 옆입니다. 여기서 한 5분쯤 걸려요. 보지라르 거리 87번지예요. 죽으라고 냅다 뛰면 나갈 만한 시간은 있어. 옳습니다. 일단 철문 밖으로 나가 집으로 뛰어가서 카드를 가지고 되돌아오면 묘지의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거든.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돈 낼 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시체를 묻는 거야. 그동안 시체가 도망가지 않도록 내가 그걸 지켜주겠어. 당신 덕택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시골 양반. 그럼 어서 가 봐요. 하고 포실루방은 말했다. 무덤 파는 일꾼은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며 그의 손을 잡아 흔들고는 뛰어가 버렸다. 무덤 구덩이 파는 일꾼이 숲속으로 사라져버리자 포실루방은 그 발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구덩이를 굽어보며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다.
마들렌 씨. 아무 대답이 없었다. 포슐루방은 몸이 오싹했다. 그는 무덤 속으로 내려갔다기보다는 오히려 굴러떨어져서 관의 머리 쪽으로 달려들어 외쳤다. 거기 계십니까? 늘 속에는 아무 말도 없었다. 포슐루방은 몹시 몸이 떨려 더 이상 숨도 쉬지 않고 조각용 끌과 망치를 들고 관 뚜껑을 벗겨냈다. 장발장의 얼굴이 어둠침침한 속에 나타나는데 눈을 감고 새파래져 있었다. 포슐루방의 머리칼이 곤두섰다. 그는 일어섰다가 넘어져 구덩이의 벽에 몸을 기대고 관 위에 막 쓰러지려 했다. 그는 장발장을 들여다보았다. 장발장은 창백한 얼굴로 꼼짝도 않고 누워 있었다. 포슐루방은 숨소리 같은 가냘픈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죽었구나. 그러면서 몸을 다시 세우고 두 주먹이 양쪽 어깨를 칠 만큼 세차게 팔짱을 끼면서 외쳤다. 내가 살려드린다는 것이 욕골이 되었구나. 그리고는 이 가련한 늙은이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독백을 하면서. 왜냐하면 독백이 자연 속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니까. 격렬한 마음의 동료는 흔히 큰 소리로 말을 한다. 이건 메스트의 영감 탓이야. 죽긴 왜 죽어? 이 바보 같은 녀석이. 뜻하지도 않은 때에 돼질 필요가 뭐 있어. 마들렌 씨를 죽게 한 건 그놈이야. 마들렌 영감. 이분은 늘 속에 계신다. 완전히 묻혀버린 거야. 다 끝났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치에 맞는 것일까? 아이고 세상에 이분은 돌아가셨다. 그런데 이분의 딸은 내가 그 애를 장차 어떻게 한다지? 과일 장수 할미가 뭐라고 할까? 이런 분이 이렇게 돌아가시다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내 짐술에 밑에 뛰어들어 오시던 때의 일을 생각하면 마들렌 영감 틀림없이 숨이 막히신 거야.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어? 내 말을 믿으려고 하시지 않았어. 이건 썩 재밌는 어린애 장난이었어. 돌아가셨어. 이 선량하신 분이 착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착하신 분이. 그런데 이분의 어린아이는 나는 거기에 돌아가지 않겠어. 나는 여기 있겠어. 이런 짓을 저질렀으니 두 늙은이가 한다는 것이 이런 어리석은 짓이 되고 말았어. 그런데 맨 먼저 이분은 수녀원에 들어오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벌써 발단이었어. 사람이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마들렌 영감. 마들렌 영감. 마들렌 씨, 시장님. 내 말이 안 들리시나 봐. 이젠 거기서 좀 빠져나오셔야지. 그러면서 그는 자기 머리털을 쥐어들었다. 멀리 숲속에서 삐걱거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묘지의 철문이 닫히는 소리였다. 포슐러방은 장발장을 굽어다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펄쩍 뛰어 구덩이 속에서 할 수 있는 한 멀리 물러섰다. 장발장이 눈을 뜨고 그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죽음을 보는 것은 무서운 일이나 대살아남을 보는 것도 거의 그만큼 무서운 일이다. 포슐러방은 그 극도의 충격으로 인해 창백해지고 얼이 빠지고 당황하여 돌멩이처럼 되어 산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죽은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자기를 보는 장발장을 보고 있었다. 내가 잠이 들었소 하고 장발장은 말했다.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포슐러방은 무릎을 꿇었다. 아이고 성모 마리아 무서워라. 그러고는 벌떡 일어서서 외쳤다. 고마워요 마들렌 씨. 장발장은 기절해 있었을 뿐이다. 바깥 바람이 그를 깨워주었다. 희열은 공포의 반동이다. 포슐러방은 장발장만큼 정신을 차리는데 힘이 들었다. 그래 돌아가시지 않았군요. 영감님은 참 재주도 많으시지. 영감님은 정신을 차리시라고 영감님을 얼마나 불렀다고요. 눈을 감고 계시는 걸 보았을 때 나는 말했어요. 오라 숨이 막히셨구나 하고요. 저는 사나운 정신병자가 되었을 거예요. 진짜 구속복을 입은 정신병자가요. 저를 비셔틀의 정신병원에 집어넣었을 거예요. 만약 돌아가셨다면 저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리고 따님은 또 어떻게 되고 과일장수 노파는 통영문을 몰라 했을 거예요. 어린아이를 갖다 맡겨놓고 할아버지가 죽어버리다니. 그랬다면 무슨 꼴이 되겠어요? 세상에 무슨 놈의 꼴이 됐겠어요? 살아계시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추워 하고 장발장은 말했다. 그 한마디로 포슐러방은 완전히 현실로 되돌아왔다. 현실은 절박했다. 두 사나이는 제정신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했고 그들 속에는 그곳의 음산하고 황량함 같은 그 어떤 야릇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다. 어서 여기서 나갑시다 하고 포슐러방이 외쳤다. 그는 호주머니를 뒤져 미리 준비해 두었던 병을 꺼냈다. 우선 한 모금 하십시오 하고 그는 말했다. 바깥 바람과 더불어 그 병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었다. 장발장은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완전히 정신을 차렸다. 그는 관에서 나와 늘 뚜껑에 다시 못질을 나는 포슐러방을 거들었다. 3분 후에 그들은 구덩이 밖으로 나와 있었다. 그런데 포슐러방은 태연했다. 그는 유유히 행동했다.
묘지는 닫혀 있었다. 무덤 구덩이 파는 그리비에가 불시에 돌아올 염려는 없었다. 이 신출내기는 제 집에서 열심히 카드를 찾고 있겠지만 카드는 포슐러방의 호주머니에 있으니 제 집에서 그걸 찾아낼 리 만무했다. 패가 없으면 묘지로 되돌아올 수 없다. 포슐러방은 삽을 들고 장발장은 곡괭이를 들고 둘이서 다 같이 빈 관을 매장했다. 구덩이가 가득 찼을 때 포슐러방은 장발장에게 말했다. 자, 갑시다. 저는 삽을 들 테니 영감님은 곡괭이를 들고 가십시오. 해가 지고 있었다. 장발장은 몸을 움직여 걷는데 좀 힘이 들었다. 그 늘 속에서 그는 몸이 굳어져 약간 시체처럼 되어 있었다. 죽음의 관절 경직이 그 내장의 늘판지 속에서 그를 붙잡아 놓고 있었다. 말하자면 그의 몸이 무덤 속에서 녹아야만 했다. 영감님은 마비되셨군요. 하고 포슐러방이 말했다. 제가 질름발이어서 유감입니다. 우리 발바닥을 맞부딪혀서 추위를 견딥시다. 까짓것 하고 장발장은 대답했다. 내 걸음만 걸으면 내 다리는 나을 거요. 그들은 영구차가 지나간 길로 갔다. 닫힌 철문과 문지기의 별채 앞에 이르러 무덤 구덩이 파는 일꾼의 카드를 손에 쥐고 있던 포슐러방이 그것을 상자 속에 던지자 문지기가 줄을 당기고 문이 열리고 그들은 나왔다. 모든 일이 썩 잘 돼가고 있습니다. 하고 포슐러방이 말했다. 참으로 좋은 생각을 하셨어요. 마들렌 영감. 그들은 보지라르의 성문을 매우 태연스럽게 통과했다. 묘지 부근에서는 삽과 곡괭이는 두 개의 통행꾼이다. 보지라르 거리에는 인기척이 없었다. 마들렌 영감 하고 포슐러방은 걸어가면서도 그리고 집들 쪽을 쳐다보면서도 말했다. 영감님은 저보다 눈이 밝으십니다. 그러니 87번지를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바로 여기요 하고 장발장은 말했다. 거리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포슐러방이 말을 이었다. 곡괭이는 제게 주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포슐러방은 87번지로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으로서 언제나 지붕 및 흙간방으로만 가는 본능으로 사뭇 위로 올라가 어둠 속에서 한 고미달하게 문을 두드렸다. 한 목소리가 대답했다. 들어오시오. 그것은 그리비에의 목소리였다. 포슐러방은 문을 밀었다. 무덤 구덩이 파는 일꾼의 방은 모든 불행한 사람의 거처가 그러하듯이 가구가 없는 지저분한 흙간방이었다. 포장 상자 하나가 아마 관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장 상자 하나가 장롱을 대신하고 있고 버터 깡통 하나가 물통을 대신하고 있고 지펄러 매트 하나가 침대를 대신하고 있고 마룻바닥이 그대로 의자와 탁자를 대신하고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다 헤어진 양탄자 누더기 위에 여인 여자 하나와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올막졸막 모여 있었다. 그 초라한 방 안은 모두 뒤집어 엎어놓은 흔적이 있었다. 거기는 마치 일시에 지진이 일어난 것 같았다. 뚜껑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누더기가 흩어져 있고 단지가 깨어져 있고 어머니는 울음 자국이 있고 어린애들은 아마 두드려 맞은 것 같았다. 모든 것이 화를 내며 맹렬히 뒤진 흔적이 역력했다. 말할 것도 없이 무덤 구덩이 파는 일꾼은 미칠 듯이 카드를 찾으면서 단지에서 안에 이르기까지 방 안의 모든 것에 분실의 책임을 물었으리라. 그는 절망한 것 같았다. 그러나 포슐러방은 사건의 결말을 향해 너무 서둘렀기 때문에 자기 성공의 이 서글픈 면에는 주의하지 않았다. 그는 들어와서 말했다. 당신의 곡괭이와 삽을 가져왔소. 그리비에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아, 당신이요? 그리고 내일 아침 묘지의 문지기 집에서 당신 카드를 찾으시오. 그러면서 그는 삽과 곡괭이를 땅바닥에 내려놓았다. 대관절 어찌된 영문입니까? 하고 그리비에는 물었다. 어찌된 영문인가 하면 당신이 호주머니에서 카드를 떨어뜨린 건데 당신이 떠났을 때 내가 그걸 땅바닥에서 발견했어. 내가 시체도 묻고 구덩이도 채우고 내가 당신 일을 다 했어. 당신 카드는 문지기가 돌려줄 거요. 그리고 15프랑은 내지 마오. 이상이요 신출내기. 고맙습니다 촌양반. 그리고 그리비에는 고마워하며 외쳤다. 다음에는 제가 술을 내지요. 8. 구두신문의 합격. 1시간 후 캄캄한 어둠 속에 두 사나이와 어린아이 하나가 픽피스의 작은 길 62번지에 나타났다. 이 사나이들 중 더 늙은이가 문 두드리는 쇠를 들어 올려 문을 두드렸다. 그들은 포슐러방과 장발장 그리고 코제트였다. 두 늙은이는 전날 포슐러방이 코제트를 맡겨놓았던 슈맹베르그리의 과일장수 노파집에 가서 코제트를 찾아왔다. 그 24시간 동안 코제트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말없이 떨고만 있었다. 하도 많이 떠느라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았다. 갸륵한 과일 장수 노파는 온갖 말을 다 물어보았으나 코제트는 언제나 똑같은 우울한 눈으로 바라보기만 할 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코제트는 이틀 전부터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일절 세어나가지 않게 했다. 사람들이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짐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착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었다. 겁을 먹은 어린아이의 귀에 어떤 의조로 아무 말도 하지 마 하고 말한 몇 마디 말의 비상한 힘을 누가 겪어보지 않았겠는가. 공포는 침묵이다. 그런데 아무도 어린아이처럼 비밀을 지키지는 않는다. 다만 그 침통한 24시간이 흘러간 뒤 그녀가 다시 장발장을 보았을 때 하도 기뻐서 고함을 질렀기 때문에 누군가 깊은 생각에 잠긴 사람이 그 소리를 들었다면 그것이 어떤 심년에서 나오는 사람의 고함 소리라는 것을 짐작했으리라. 포슐르방은 수녀원 사람이고 암호를 알고 있었다. 모든 문이 열렸다. 나갔다 들어오는 이중의 어마어마한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었다. 미리 지시를 받은 문지기는 마당에서 정원으로 통하는 작은 통용문을 열어 주었는데 이 문은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정문 맞은 바라기의 마당 안쪽 벽에 나 있는 것이 아직 거리에서 보였다. 문지기는 세 사람을 그 문으로 들여보냈다. 거기서 그들은 전날 포슐르방이 원장의 명령을 받았던 예약된 안쪽의 면접실로 들어갔다. 원장은 묵주를 손에 들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소리의 어머니 하나가 너울을 깊이 내려쓰고 그 옆에 서 있었다. 촛불 하나가 희미하게 켜져 있었으나 그저 명색으로만 면접실을 밝히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원장은 장발장을 쓱 훑어보았다. 아무것도 내렸던 눈처럼 잘 살펴보는 것은 없다. 그런 뒤에 그 여자는 그에게 물었다. 당신의 형제요?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 하고 포슐르방은 대답했다. 이름이 뭡니까? 포슐르방이 대답했다. 월팀 포슐르방입니다. 정말 그에게는 이미 죽은 월팀이라는 형제가 있었다. 고향은 어디입니까? 포슐르방이 대답했다. 아미행에서 가까운 피키니입니다. 나이는 몇입니까? 포슐르방이 대답했다. 50입니다. 직업은? 포슐르방이 대답했다. 정원사입니다. 착한 기독교 신자입니까? 포슐르방이 대답했다. 집안이 모두 그렇습니다. 이 소녀는 당신 아이요? 포슐르방이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 당신이 이 아이의 아버지요? 포슐르방이 대답했다. 할아버지입니다. 소리의 어머니가 나직한 목소리로 원장에게 말했다. 대답을 잘 하는군요. 장발장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원장은 유심히 코제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소리의 어머니에게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애는 박색이 될 거요. 두 장로는 면접실 구석에서 몇 분간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그런 뒤에 원장이 돌아보고 말했다. 포방 영감, 방울 달린 무릎 가죽을 또 하나 만드시오. 이제부터 2개가 필요하니까. 이튿날 정말 정원에서는 2개의 방울 소리가 들렸고 수녀들은 그녀들의 너울 한쪽 귀를 들어 올리지 않고는 못 베겼다. 정원 안쪽 나무 밑에서 포방과 또 한 사람, 두 사나이가 나란히 땅을 갈고 있는 것이 보였다. 엄청난 사건이었다. 함구의 규칙이 깨뜨려져 서로 수군거렸다. 정원사의 조수야. 소리의 어머니들은 덧붙였다. 포방 영감의 형제야. 장발장은 정말 정규로 채용되었고 무릎 가죽과 방울을 달고 있었다. 그는 이제부터 정식 직원이었다. 그의 이름은 월팀 포슐르방이었다. 그렇게 들어가게 된 가장 유력한 결정적 원인은 저 애는 박색이 될 거요 라는 코제트에 관한 원장의 관찰이었다. 그러한 예언을 한 원장은 곧 코제트를 좋아하게 되었고 급비생으로서 그 아이를 기숙사에 넣어주었다. 그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수녀원에 아무리 거울이 없더라도 여자들은 자기 얼굴에 대해서 잘 의식하고 있다. 그런데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처녀들은 수녀가 되기 어렵다. 수도 생활의 소명은 대개의 경우 미모와는 반비례하므로 미인보다는 박색을 더 바란다. 그래서 못생긴 처녀들을 훨씬 더 좋아한다. 이 모든 사건은 착한 포슐르방 노인을 위대하게 만들었다. 그는 삼중의 성공을 거두었으니 장발장에게는 그를 구원하고 피신시켰고 무덤 구덩이 파는 일꾼 그리비에게는 벌금을 모면케 해주었다는 생각을 주었고 수녀원에는 제단 아래에 그리시픽시옹 장로의 관을 보관함으로써 카이사르를 속이고 천주를 만족시켜 준 것이다. 퍼티 픽핏에는 송장이 들어있는 관이 하나 있고 보지라르 묘지에는 송장이 없는 관이 하나 있으니 공공질서는 그로 인해 아마 심히 깨뜨려졌겠지만 그것을 깨닫지는 못했다. 수녀원으로 말하자면 포슐르방에 대한 감사가 대단했다.
포슐러방은 가장 훌륭한 하인이 되었고 가장 소중한 정운사가 되었다. 대주교가 최근에 방문했을 때 수녀 원장은 조금은 고백 삼아 그리고 또 역시 자랑도 겸하여 예하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다. 대주교는 수녀원에서 나갈 때 왕제의 고해 신부이고 후일 랭스의 대주교가 되고 추기경이 된 드라틸 씨에게 그 얘기를 나지막한 목소리로 치하하며 말했다. 포슐러방에 대한 찬양은 차츰 퍼져나가 로마에까지 갔다. 나는 서한 한 통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당시 재위하고 있던 교황 레오 12세가 친척 중 한 분으로서 자기와 마찬가지로 델라 젠가라는 이름을 가진 파리 주재의 교황 대사 예하에게 보낸 서한이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었다. 파리의 한 수도원에는 훌륭한 정은사 하나가 있는 모양인데 그는 포방이라는 성인입니다. 이 모든 대성공은 아무것도 오두막집의 포슐러방에게까지는 들려오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접이나 붙이고 풀이나 빼고 멜론 밭이나 덮어주고 있었을 뿐 자기가 훌륭하고 성자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마치 드햄이나 서리의 황소가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에 사진이 게재되고 뿔 달린 가축 공진회에서 상금을 탄 황소라고 보도됐으면서도 그런 줄을 전혀 모르는 것과 같이 그는 자기의 영광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다. 9. 수녀원 생활. 코제트는 수녀원에서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코제트는 당연히 자기가 장발장의 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으므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데다가 어떤 경우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앞서도 지적했거니와 아무것도 불행처럼 어린아이들을 침묵에 길들이는 것은 없다. 코제트는 하도 많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두려워했다. 말을 하고 숨을 쉬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자기 위에 벼락이 떨어진 일도 퍽 자주 있었다. 그녀는 장발장의 품 안에 들어간 뒤부터 겨우 안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꽤 빨리 수녀원에 익숙해졌다. 다만 인형 카트린을 그리워했으나 차마 그것을 말하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그녀는 한번 장발장에게 말했다. 아버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걸 가져올 걸 그랬어요. 코제트는 수녀원의 기숙생이 됨으로써 이 집의 여학생복을 입어야 했다. 장발장은 그녀가 벗은 옷을 자기에게 주도록 허가를 받았다. 그것은 그녀가 테나르디에의 싸구려 식당을 떠났을 때 그녀에게 입혀주었던 바로 그 상복이었다. 그것은 아직 매우 흐르지는 않았다. 장발장은 그 흐름한 옷과 함께 덜 스타킹과 신발에 수도원들의 얼마든지 있는 온갖 향료와 많은 장내를 뿌려서 용케 입수한 작은 가방 속에 넣어두었다. 그는 이 가방을 자기 침대 옆의 의자 위에 올려놓고 그 열쇠를 늘 몸에 지니고 있었다. 코제트는 어느 날 그에게 물었다. 아버지,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는 저 상자는 대체 뭐예요? 포슐러방 영감은 앞서 이야기한 그가 알지 못한 그 영광 이외에 그의 선행의 보상을 받았으니 첫째, 그는 그것을 허무하게 생각했고 다음에 그는 일이 나누어져서 일이 훨씬 적어졌고 마지막으로 그는 담배를 무척 좋아했는데 마들렌 씨가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도 3배나 많은 담배를 피우는 기쁨을 누렸고 마들렌 씨가 담배 값을 치러 주었기 때문에 썩 맛있게 피울 수 있었다. 수녀들은 그 윌팀이라는 이름을 전혀 쓰지 않고 장발장을 둘째 포방이라고 불렀다. 만약에 그 성스러운 처녀들이 뭔가 자별의 눈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면 정운을 가꾸기 위해 볼일을 보러 밖에 나가는 것은 언제나 늙고 병신이고 절름발이인 소니의 포슐러방이지 결코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마침내 알아차릴 수 있었으려만 항시 천주 쪽만 보고 있고 남의 동정을 살필 줄은 몰랐는지 혹은 특히 서로 상대방의 동정을 탐색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는지 하여간 그 여자들은 그것에 조금도 주의하지 않았다. 그런데 늘 말없이 들어박혀 있는 것은 장발장으로서는 잘한 일이었다. 자베르가 그 지구 일대를 꼬박 한 달도 넘게 감시했다. 이 수도원은 장발장에게는 10년의 에워싸인 섬 같은 것이었다. 그 사면의 장벽만이 이후 거의 세계였다. 거기서 그는 심신이 상쾌할 정도로는 충분히 하늘을 볼 수 있었고 행복감을 느낄 정도로는 충분히 코제트를 볼 수 있었다. 그에게 매우 평온한 생활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는 포슐러방 영광과 함께 정원 안쪽의 오두막집에서 살았다. 그 누옥은 흙집인데 1845년에는 아직 남아있었다. 그것은 독자도 알다시피 3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방에는 전혀 가구가 없었고 벽뿐이었다. 그중 가장 좋은 방을
장발장이 아무리 거절을 해도 듣지 않고 포슐르방 영감이 억지로 마들렌 씨에게 양보했다. 그 방의 벽에는 무릎 가죽과 치룡을 거는 두 개의 못 이외에 장식으로서 1793년의 왕당파 지폐 한 장이 벽난로 위에 벽에 붙어 있었다. 그 정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왕의 명에 의하여 10리벌의 태왕권을 군수품대로서 교부함, 평화회복시 상환함, 제3부 1390호, 스토폴레 천주교 왕당군. 이 방대당의 집회는, 방대당은 1793년에 봉기한 왕당의 일파로서 스토폴레는 그 장군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방대당의 집회는 그 전의 정원사가 벽에다 못으로 박아놓은 것인데 전에 왕당파였던 이 정원사는 이 순위원에서 죽고 포슐루방은 그 후임이었다. 장발장은 온종일 정원에서 일했고 정원에 매우 유용했다. 그는 예전에는 가지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다시 기꺼이 정원사가 되었던 것이다. 독자도 기억하겠지만 그는 재배에 관한 모든 방법과 비결에 통달해 있었다. 그는 그것을 이용했다. 과수원의 나무들은 거의 모두가 야생 그대로였으나 그는 거기서 눈접을 하여 훌륭한 과실들을 열게 했다. 코제트는 날마다 1시간씩 그의 곁에 와서 지내도록 허가를 받았다. 수녀들은 침울하고 그는 친절했으므로 어린아이는 그를 비교하고 그를 무척 좋아했다. 일정한 시간에 그녀는 바라크로 달려왔다. 그가 그 누옥에 들어오면 그녀는 그 누옥을 나군으로 가득 채웠다. 장발장의 얼굴은 밝아지고 그의 행복이 그가 코제트에게 주는 행복으로 커지는 것을 그는 느꼈다. 우리가 남에게 불러일으키는 기쁨은 매력적인 것이어서 모든 반사광처럼 약해지기는커녕 도리어 더 빛나면서 우리에게로 되돌아온다. 휴식 시간에 장발장은 코제트가 뛰어다니며 노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았고 다른 아이들의 웃음소리 속에서도 그 아이의 웃음소리를 알아보았다. 왜냐하면 이제 코제트는 웃고 있었으니까. 코제트의 얼굴은 그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변해 있었다. 어물한 빛은 그녀의 얼굴에서 사라져버렸다. 웃음, 그것은 태양, 그것은 인간의 얼굴에서 겨울을 쫓아버린다. 코제트는 여전히 예쁘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무척 귀여워졌다. 그녀는 그 부드럽고 애띤 목소리로 제법 그럴듯한 말을 제잘거렸다. 휴식 시간이 끝나고 코제트가 돌아가면 장발장은 그 아이의 교실 창을 바라다보고 밤이면 일어나서 그녀의 침실 창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신은 자기의 길을 가지고 있다. 수녀원은 코제트처럼 장발장 속에서 미리엘 주교의 사업을 유지하고 완성하는 데 이바지했다. 덕의 여러 면 중 한 면은 교만에 이르는 것이 확실하다. 거기에 악마가 놓은 다리가 있다. 장발장은 아마 부지불식간에 그 면에 그리고 그 다리에 꽤 가까이 있었을 것인데 그때 하늘의 뜻은 그를 퍼티픽피스 수녀원에 던졌다. 자기를 주교하고만 비교했던 동안에는 그는 자기가 비천하다고 느꼈고 그는 겸손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그는 자기를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했고 교만이 싹텄다. 누가 알랴? 그는 아마 마침내 아주 서서히 정오심으로 되돌아갔을 것이다. 수녀원은 그를 그 비탈 위에 멈추어 세웠다. 수녀원은 그가 보는 두 번째 유폐 장소였다. 그는 청년 시절에 그에게는 인생의 초기였던 때 그리고 그 후 아주 최근에 그는 또 하나의 유폐 장소를 무시무시하고 끔찍스러운 장소를 보았는데 그곳의 준엄함은 그에게는 언제나 사법의 부정과 법률의 죄악같이 보였다. 오늘날 그는 형무소 다음에 수녀원을 보았는데 자기가 예전에 형무소에 속해 있었고 지금은 말하자면 수녀원의 구경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그 양자를 머릿속에서 걱정스럽게 대조해 보았다. 때때로 그는 삽에 팔꿈치를 꿰고 믿음는 몽상의 나선을 천천히 내려가곤 했다. 그는 옛날의 동료들을 상기했다. 그들은 얼마나 비참했던가. 그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밤까지 일을 했다. 그들에게 잠도 제대로 자게 두지 않았다. 그들은 야전 침대에서 잤는데 그들에게는 2치 두께의 매트밖에 허용되지 않았고 방에는 연중 가장 추운 달밖에는 불을 피워주지 않았다. 그들은 끔찍스러운 붉은 죄수복을 입고 있었다. 혹스에는 삼배 잠방이를 입고 혹한에는 털 윗도리를 등에 걸치는 것이 특혜로 허락되었다. 그들은 노역에 갈 때 밖에는 술도 고기도 먹지 못했다. 그들은 더 이상 이름도 없이 단지 번호로만 불리고 말하자면 숫자가 되어서 눈을 수그리고 목소리를 낮추고 머리를 깎이고 곤봉 아래서 치욕 속에서 살았다.
다음에 그의 상념은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들한테로 향했다. 이 인간들 역시 머리가 깎이고 눈을 수그리고 목소리를 낮추고 지옥 속에서는 아니나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등이 곤봉으로 상처가 난 것은 아니나 어깨가 채찍으로 찢어져서 살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역시 속죄의 이름은 사라져버렸고 그들은 준엄한 세례명 아래서 밖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은 결코 고기를 먹지 않았고 술도 결코 마시지 않았고 흔히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며 붉은 죄수복을 입지는 않았으나 여름에는 무겁고 겨울에는 가벼운 검은 양모 버비를 입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더 벗지도 못했고 더 입지도 못했고 철에 따라서 삼배옷을 입거나 특히 양털 옷을 입을 길조차도 없었고 연중 6달 동안 서지 셔츠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신열이 났다. 그들은 단지 혹한에만 불을 피우는 감방이 아니라 결코 불을 피우지 않는 독방에서 살고 있었고 두치 두께의 매트 위에서가 아니라 집 위에서 잤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잠도 제대로 자게 두지 않았고 밤마다 하루의 일을 하고 나서 아직 피로도 다 가시기 전에 아직 잠이 들어있고 몸도 채 따스해지기도 전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 침침하고 얼음 같은 예배당으로 가서 돌바닥 위에 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려야 했다. 어떤 날들에 이 인간들은 제각기 번차례로 12시간 동안 계속하여 타일 바닥에서 무릎을 꿇거나 얼굴을 땅에 대고 팔을 십자로 하여 엎드리고 있어야 했다. 저 사람들은 남자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여자들이었다. 그 남자들은 무슨 짓을 했던가? 도둑질을 하고 폭행을 하고 약탈을 하고 살인을 하고 암살을 했다. 그들은 강도, 사기꾼, 독살자, 방화자, 살인자, 부모 살해자들이었다. 이 여자들은 무슨 짓을 했던가?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한쪽에는 강도, 사기, 협자, 폭행, 간음, 살인, 5만 가지 신성모독, 온갖 종류의 가해, 또 한쪽에는 단 한 가지, 순결. 덕에 의해서는 아직도 이성에 접해 있으나 신성에 의해서는 이미 하늘에 접해 있는 그의 신비로운 성천 속에 들어올려진 완전한 순결. 한쪽에서는 낮은 목소리로 범죄들을 은밀히 속삭이고 또 한쪽에서는 높은 목소리로 과오들을 고백한다. 그런데 무슨 범죄들인가? 그리고 무슨 과오들인가? 한쪽에서는 도끼, 또 한쪽에는 형언할 수 없는 향기, 한쪽에는 세인의 눈에서 격리되고 대포 아래 유폐되어 신압으로 환자들을 갉아먹는 정신적 역병, 또 한쪽에는 같은 회관 안에서 모든 영혼들의 청순한 연소, 거기서는 암흑, 여기에는 그늘, 그러나 빛이 가득한 그늘, 그리고 광희가 가득한 빛. 구속의 두 장소, 그러나 전자에는 해방의 가능성이 있고 언제나 막연하게 예상되는 법률적 한계가 있고 게다가 탈주가 있다. 후자에는 영속성, 모든 희망이라고는 먼 미래의 끝에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부르는 그 자유의 빛. 전자에서는 쇠사슬로만 묶여 있었고 후자에서는 신앙에 의하여 묶여 있었다. 전자에서 무엇이 발산되었는가? 엄청난 저주, 절치, 정오, 절망적인 악의, 인간 사회에 대한 분노의 절규, 하늘에 대한 빈정거림. 후자에서 무엇이 나왔던가? 축복과 사랑. 그리고 그토록 비슷하면서도 그토록 사뭇 다른 그 두 장소에서 그토록 판이한 그 두 종류의 인간들이 똑같은 일을 수행하고 있었다. 즉 속죄를. 장발장은 한쪽 사람들의 속죄는 잘 이해하고 있었다. 개인적인 속죄,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는. 그러나 또 한쪽 사람들의 속죄는, 그 허물없고 순결한 여자들의 속죄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전율을 느끼면서 자문했다. 무엇을 속죄하는 것일까? 무슨 속죄일까? 하나의 목소리가 그 양심 속에서 대답했다. 인간의 너그러움 중에서도 가장 숭고한 것, 즉 남을 위한 속죄다. 여기서는 개인적인 이론은 일절유보한다. 나는 서술자에 지나지 않으니까. 나는 장발장의 견지에 몸을 놓고 그의 인상들을 표현한다. 그는 눈 아래에 자기 희생의 숭고한 산꼭대기를, 존재할 수 있는 최고의 덕의 산봉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람들에게 그들의 과오를 용서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속죄하는 순결, 과오를 범한 영혼들을 구제하기 위해 죄를 짓지 않은 영혼들이 참고 견디는 일, 감수하는 고통, 자청한 괴로움, 천주의 사랑 속에 잠겨있는, 그러나 거기에서 달리 살고 있는, 그리고 애원하는 듯한 인류에 대한 사랑, 벌받은 사람들의 비참과 보상받은 사람들의 미소를 가지고 있는 그 부드럽고 가냘픈 여성들. 그리고 그는 자기가 감히 불평을 했다는 것을 상기했다.
흔히 한밤중에 그는 다시 일어나서 준엄한 생활에 시달리고 있는 그 순결무구한 여자들의 감사의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정당하게 벌을 받은 자들은 저주하기 위해서 밖에는 하늘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자기 역시 비참하게도 신에게 상합대지를 했음을 생각하면서 온몸의 피가 싸늘해짐을 느꼈다. 놀라운 것은, 그리고 신의 섭리 자체가 주는 경고처럼 그를 깊이 몽상에 잠기게 하는 것은, 담을 기어오르고 장벽을 뛰어넘고 생명을 걸고까지 모험을 하고 험하고 어려운 등반을 했는데, 다른 속죄의 장소에서 나오기 위해 했던 것과 똑같은 그 모든 노력을 그는 이 장소에 들어오기 위해서 했다는 것. 이것은 그의 운명의 한 상징이었던가? 이 집 역시 하나의 감옥이었고, 그가 탈주했던 다른 처소와 비통하게도 유사했지만, 그런데도 그는 조금도 같다는 생각을 결코 하지 않았다. 그는 철문을, 빗장을, 쇠창살을 다시 보았는데 누구를 가두기 위해서였던가? 천사들을. 그가 호랑이들 주위에서 보았던 그 높은 벽들, 그는 그것들을 양들의 주위에서 다시 보고 있었다. 그것은 속죄의 장소이지 징벌의 장소가 아니었는데, 그런데도 그 징벌의 장소보다 한층 더 엄격하고 한층 더 음산하고 한층 더 무자비했다. 그 동정녀들은 죄수들보다 더 고통스럽게 몸을 구부리고 있었다. 춥고 호된 바람이 그의 청춘을 얼어붙게 했던 그 바람이 쇠창살로 둘러치고 맹꽁이 자물쇠로 잠가놓은 독수리들의 구덩이에 불이 가고 있었으나, 그보다도 한층 더 혹독하고 한층 더 고통스러운 삭풍이 비둘기들 집에 불고 있었다. 왜? 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숭엄한 신비 앞에 흩어져 버렸다. 이러한 명상 속에 교만한 생각은 사라져 버렸다. 그는 자기 자신에 관해 온갖 것을 반성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고 여러 번 울었다. 최근 6달 동안 그의 삶 속에 들어왔던 모든 것은 그를 주교의 거룩한 명령 쪽으로 돌아가게 했다. 코제트는 사랑에 의하여, 수도원은 겸양에 의하여. 이따금 저녁에 황혼역회, 정원의 인기척이 없어지는 시간에 예배당 옆 통로의 한복판에서 그가 도착한 날 밤 들여다보았던 창 앞에서 속죄하는 수녀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그가 알고 있는 장소 쪽으로 몸을 돌리고 그가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렇게 그는 그 수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 그는 직접 천주 앞에는 감히 무릎도 꿇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 그 평화로운 정원, 그 향기로운 꽃들, 즐겁게 떠드는 그 어린아이들, 근엄하고 소박한 그 수녀들, 그 고요한 수녀원, 이런 것들이 서서히 그의 속에 스며들어가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수도원 같은 고요로, 그 꽃들 같은 향기로, 그 정원 같은 평화로, 그 수녀들 같은 소박함으로, 그 어린이들 같은 기쁨으로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또 그는 자기 일생의 두 위기에서 자기를 연이어 맞아들여준 것은 천주의 두 집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 집은 모든 문들이 닫히고 인간사회로부터 배척당했을 때였고, 두 번째 집은 인간사회가 다시 뒤쫓기 시작하고 형무소가 다시 입을 벌렸을 때였는데, 첫 번째 집이 없었다면 그는 다시 범죄에 빠졌을 것이고, 두 번째 집이 없었다면 그는 다시 형벌에 빠졌을 것이다. 그의 온 마음은 감사로 누그러지고 그는 더욱더 사랑하고 있었다. 여러 해가 그렇게 흘러갔고 코제트는 커갔다.